자연 웨비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용주 박사님 모시고 수변 지역 생태보건 사업 20년 후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박사님 네,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편인 LNC 소속이고요. 새로 회사로 옮기고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이 내용은 학위 논문 받으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제목은 그 전체 내용으로 안 하고, 그 수변 지역이라는 곳을 한정을 해서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생태보건 사업이죠. 대부분 이제 식생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참조 서식처나 어떤 참조 서식처를 통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그것을 복원을 했을 때 이제 강조하는 게 모니터링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통 아쉬워하고 그러는데 20년이라는 그 20이라는 숫자에 제가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 의도적인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그런 이 대상지고 저하고 좀 맞아떨어졌던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 얘기를 좀 합니다. 제목은 전체 논문 제목으로 안 하고 그냥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수변 지역 20년 후라고 했고요. 그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대상지 전체의 위성 사진인데 이게 2000년이에요. 2000년. 한 25년, 6년 전이죠. 위쪽이 한강이고 아래쪽이 올림픽대로예요. 그 대부분 수도권 애들 계시면은 어느 이제 위치인지 좀 그 위치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준공 사진입니다. 2003년에. 공사 기간은 그렇게 뭐 오래 걸릴 일도 아니고 1년 정도면 다 했던 일이고 그 당시에는 고덕수변 생태 보건지라고 불렀고요. 어, 이 당시에 제가 시공을 했어요. 이 현장을 시공을 하고 2년 후에 모니터링까지 하고 또 회사하고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계속 들르면서 이 변화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마침 20년 정도가 지나고서 저한테 논문 쓸 기회가 와가지고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해서 이제 결과를 좀 찾아본 거죠. 식물을 도입한 생태보건 사업지. 전제 조건은 수변 지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우측 하단에 있는 표는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수변 지역이라는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수변 지역이라는 그 용어에 저희는 제방부터 그 저수로의 첨단부까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희 고수부지죠. 한강의 고수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수목 플러스 초본류를 도입해서 식물을 통한 식생 복원을 했을 때 2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게 주제입니다. 배경 필요성은 저희가 시험 공부하면서도 많이 접했던 내용이고, 이 생태복원에서 흔히 쉽게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잠재 자연식생, 원시림 등의 참조 생태계를 참조하여 자연인 복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자생식물을 심어서 생태적 기능과 구조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되어 온 보건 사업들에게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그 연구들이 있었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시도는 하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준공하고 나면은 이게 쉽지가 않죠. 그, 준공하고 나면은 모니터링 부분에서, 뭐, 대표적인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 같은 경우는 의무제가 추가로 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 이후의 시간들, 2, 3년 정도 이후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사실 20년이라는 시간이 저도 이게 30살 때 한 건데 벌써 지금 많은 시간, 20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 계속 연결이 된다는 게 그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려웠나 봐요. 이게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런 결과물들을 장기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물들을 찾는 노력들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에 초점을 맞췄던 거는 그 산림 쪽에서는 그 이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결과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 산불 경과후 그 사층 구조, 저희 그 다층 구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층 구조를 갖춘 형태의 숲으로 회복되는데 20년이 경과한다는 이런 그 연구들은 그 연구에 대한 결과물들은 지금 그 명확하게 입증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덕수변 생태공원은 이 위치도를 보시면은 이게 그 왼쪽에 서울 전체 위치고요. 서울의 제일 오른쪽 그 강동대교라고 있죠. 강동대교 외곽순환도로에 그 구리오금소 있고 한데 그 강동대교하고 구리암사대교 지금은 이제 여기 고덕토평대교라는 게 25년 1월에 그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그 아래쪽에 있는 고수부지인데 여기가 음, 보존이 잘 되는 이유가 서울의 그 고수부지들 중에 이 접근성이 어려운 곳이 많아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로 단절이 되면서 그 하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제 차가 진입을 못하는 곳이 많고, 근데 대부분 중심 쪽으로 가면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차가 접근이 어려워요. 지금도 이 고덕소변 생태공원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차량 주차장이 없어요. 그 고덕 당일 공공주택 여기 뭐 이케아도 생기고 해가지고 어, 좀 많이 예전보다 개발이 됐죠, 주변이. 그런데도 아직은 차량 주차장이 없고 걸어서 접근을 하거나 좀 더 이제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2003년도 2000 초반이었잖아요. 2018년쯤에 그 자전거 도로가 서울에서 하남 쪽으로 개통이 되면서 그때 뭐 자전거 도로가 유행할 때였죠. 이 대상지의 일부를 그 제방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서 자전거로는 접근이 가능하죠. 보행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접근성이, 접근성 입장에서 보면은 떨어지고 그게 이 지역을 보존하는 입장에서는 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2월 사진에 이 쭉쭉 있는 하우스들이죠. 하우스들. 이게 시설 재배 부지로 쓰였던 거예요. 여기가 대부분 그 시유지였는데, 시설 재배로 음, 임대를 해가지고 쓰던 아, 곳인데, 저거, 어, 그러니까, 그래요? 서울시 그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 발주를 하게 돼요. 2001년에 용역을 해서 이 지역을 복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우측 사진 보시면은 아유, 이제 여름에 엄청 덥겠다. 음,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가래여울마다인가 그 장어집들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하남 쪽으로. 이제 그쪽에 제방을 만들면서 토사를 좀 퍼서 쓰는 바람에 여기가 좀 레벨이 낮아졌죠. 그리고 뭐 폐기물들이 많이 버려지기도 하고 이 농사 짓던 자재들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를 복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근데 좀 특이합니다. 뒤쪽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지금도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설 쪽에서는 그 식물 소재가 하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식물이 살아있는 거긴 하지만 그 건설 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자 보수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 뭐 구조물들은 더 7년, 8년, 10년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1년생 식물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1년생 식물을 안 쓰는 이유가. 그리고 뭐 조경 입장에서 그 잠깐 그 유채나 그 코스모스처럼 뿌려가지고 그 해만 보려고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면은 1년생을 안 쓰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복원에서의 이론은 그게 아니죠. 저희가 천이는 아무것도 없던 단계에서 초분류가 들어오고 단연생 초분류가 다시 또 들어오고 관목이 들어오고 목본이 들어오잖아요. 그 설계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그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설계 도면이 있으니까 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이 도면에 보면은 일년초들이 많이 들어가요. 뭐 괭이사초, 냉이, 뚝새풀, 마디풀 그런 제쑥 같은 거. 지금도 구하기 어렵죠, 이런 것들은. 그때 그 계약재배로 단기간에 그 종자를 채취해가지고 하우스에서 키워서 했는데 1년초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쉽게 흔히 아는 관목들, 뭐 국소나무, 병꽃나무, 산딸나무, 조록사리 이런 그 관목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교목은 그 휴게시설 근처에만 몇 그루 하고 요 공간 말고 이제 외곽 쪽으로 버드나무가 들어갔고 악교목으로 북나무가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선구종에 해당하니까 북나무를 넣었던 것 같은데 북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음, 요거는 좀 추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묘목장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이 평면도로 보면은 묘목장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 좌측의 묘목장은 이제 목련, 은행나무 이런 종류들인데 아직도 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측에 요 가운데 부분은 우측 사진인데 이건 이제 두충나무예요. 두충. 이 묘목장도 두충이 상당히 커가지고 이거를 나름대로 뭐 스토리텔링을 해서 여기 그 위탁기관들에서 수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그 주변 것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로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인데 한 두 장 정도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왼쪽이 2002년 시공 직전의 사진이죠. 그 위쪽에 보여드렸던 그 고수부지에 그 농사 짓고 지저분하고 자풀이 나오던 부분을 경운 작업을 다 했어요.
한 30cm 정도 깊이 이상으로 해가지고 경운 작업을 해서 이 부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동대교 쪽을 바라보는 장면인데 사진 뒤쪽에 여기 두축나무 묘목장인데 한 5m 정도 위쪽에 이제 레벨상으로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24년에 드론을 좀 낮게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나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대쪽 사진. 그 목련하고 은행나무가 있던 그 묘목장, 그러니까 여기 암사 취수장 쪽, 암사동 쪽이고 그 강동대교 쪽에서 찍은 사진이죠. 여기도 경운 작업을 실시를 했고, 2002년도에서 2024년도에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 구리토평대교가 이제 그 개통이 됐고, 여기 이제 개통 직전이죠. 25년에 개통이 됐는데, 개통 직전이고, 이렇게 숲에 나무들이 20년 정도 지나니까 군락을 이루고 있는 사진입니다.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때 편의상 공간을 세 공간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평면도고요. 바둑판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어, 식생 복원 모델로 파주하고 여의도 색강 두 개소에서 그 그쪽에 식물상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네 타입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어, 뭐죠? 그 기본계에 있는 그 모형이고 이거를 통해서 요 구독수변 생태공원 대상지를 세 타입, 이제 편의상 제방부, 경작지, 나대지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세 타입의 모델을 만들어서 크기는 10m, 10m예요. 가로, 세로 10m. 근데 정말 특이한 게 지금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제가 반환 사업 하면서도 몇 군데 해봤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곳은 지금도 없죠. 여기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m, 10m로 해가지고 제방부 보건지가 73개소니까 그 7,300이 되죠. 그래서 전체 뭐 경작지, 나대지까지 해가지고 요 지역만 337개, 33,700제곱미터의 바둑판, 바둑판처럼 생긴 모델 숲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게 당시 중공도면이에요. 제가 캐드를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 잘 못하던 시절에 이제 중공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너무 그리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그 요게 나대지 사례로 보면 10m, 10m 안에 조팝나무 96개, 쇠별꽃, 비수리, 억새, 자기풀, 제쑥 이런 식으로 식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도 보건사업엔 그렇지만 이게 뭐 식재들을 하고 나가지고 뭐 제곱미터당 25분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식재를 하고 나가지고 그 빈 공간을 잔디로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 식물을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냉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5월에 식재를 했는데, 냉이는 그때 더워지기 시작하면 벌써 생을 마감을 하거든요. 진작에 봄에 피는 꽃이니까. 그러면은 6월 달 되면 냉이는 사라져요. 사라지고 거기서 씨가 내렸던 게 다시 일부만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상태로 되니까 11월 달이 돼가지고 중공도면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여기에 분명히 심었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저기, 문제가 됐던 것도 있죠. 그때 11월에 준공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준공을 미뤘어요. 준공 사진을 못 찍으니까 봄에 새싹이 났을 때 찍자. 근데 1년 초들이, 제가 알기로는 코스모스만 해도 1년 당해년도에 파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생으로 올라오는 게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10% 정도로 된다. 뭐 이 정도
그 다시 원래의 그 식재했던 피복률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 다양한 그 일년초들의 생애 주기도 다르고 봄 뭐 잡초라고 표현하면 봄 잡초가 있고 가을 잡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래 있던 메토종자들에 의해 가지고 올라오는 잡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복잡한 상황에서 중공도면을 그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봄에 이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 없이 준공을 미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준공도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려놓고 똑같이, 거의 대부분 똑같이 가다가 중간에 산책로가 지나거나 모형이 조금 바뀌면은 이 10m, 10m 틀이 조금 깨지면서 또 다른 게 있고, 예, 그런 사례로 이게 준공도면이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사진이고, 그리고 이게 국토정보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이 정사 사진이 있어가지고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크게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2023년도까지 20년, 23년간의 사진인데 위성상으로 볼 때는 큰 변화를 나타내는 건 없고 그 특이하게 그 바둑판 모형이 유지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곳과 되는 곳이 있는데 그 이유는 뒤쪽에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교란 요인으로는 18년도에 고덕도평 그 이제 교각 작업으로 해가지고 서쪽 측면에 약간 좀 뭐 공사용 그 작업 구간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교란이 발생을 했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 2009년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쭉 하남까지 서울에서 하남까지 이어지는 그 자전거 도로가 개통이 돼요. 그것 때문에 어 지금 위쪽에 말씀드렸던 이 공간을 이 나대지, 경작지, 제방부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이 분홍색 부분이 제방부인데 이쪽에가 주로 그 관목하고 이제 그 악용목인 북나무를 식재했던 구간인데 이 구간이 이 자전거 도로 때문에 좀 훼손이 되죠. 근데 이런 인공적인 훼손 말고도 여기는 그 천일을 지켜보고자 했던 그런 의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현실하고는 쉽지 않다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요. 이제 예전 사진이죠. 2000년도, 이건 그 경운 들어가기 전 사진이고, 아래쪽은 2003년도 준공하고 나서 막 이제 새싹들 나오고, 그러던 사진을 2023년에 비슷한 위치에서 찍어봤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요 화살, 커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측으로는 이제 교목들이 꽉 들어찼고, 좌측으로는 관목들만 있죠. 요 부분이 이제 홍수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요 라인이. 그리고 요거는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건데 가운데가 그 두축나무 한 5m 레벨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뒤쪽이 강동대교고 2003년 4월에서 2023년 4월 변화상이고요. 그리고 조경수로 유일하게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휴게 관리실이 없었어요. 그냥 안내판 세우고 2003년도 사진이죠. 안내판 세우고 이게 저 넓게 그냥 뭐 다용도 쓸 수 있는 공간 그 골재 깔아서 만들어 놨고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느티나무 3.0에 R10짜리 15줄을 심었어요. 근데 이게 23년 사진인데 15주 중에 14주가 살아있고 큰 거는 근원경으로 치면은 한 R50 정도까지 컸더라고요. 그게 좀 흔하게 제가 알고 있는 그 나무의 성장 속도보다
이 느티나무 말고도 큰 나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여기가 농사를 짓던 곳이니까 그럼 뭐 비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비료의 영향을 토지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접근을 안 했는데 꼭 그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나무들은 좀 빨리 자라고 좀 늦게 자라고 이런 자연적인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가시면 이렇게 쥐똥나무 3, 4m 정도 되는 터널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같이 가신 분들도 있어요. 쥐똥나무들이 정말 자유롭게 자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지에서 아까 그 완전히 경운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2024년도에 찍은 건데 제일 크게 자란 나무예요. 삼뽕나무. 흉부지경이 60 정도 나와요. 키는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까지 크게 자라는 나무들도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희가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심었던 나무들은 지금도 삼뽕나무를 심진 않잖아요. 쥐똥나무도 마찬가지. 음, 나대지, 경작지, 재방부로 해가지고 세 타입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대상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세 타입의 5개소에 15개, 총 15개소의 그 방영구를 옛날 위치를 찾아가지고 이 부분이 약간 이제 한계점은 있죠. 예전에 GPS를 찍어놓은 것도 아닌데, 근데 그 20여 년이 지나도 지형의 변화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 주변 그 좀 이렇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조물이나 뭐 그런 지점을 찾아가지고 뭐 동선들도 크게 안 변하고 두충나무 뭐 묘목장도 안 변하고 관리실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가지고 예전 위치를 비슷하게 찾았어요. 그리고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예전에 같은 방식으로 계속 똑같은 모듈로 옆에 옆에 10m 간격으로 식재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예전 위치를 찾아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전에 식재를 했을 때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나를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었죠. 요거는 이제 조사 과정 그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세 타입을 이제 그 논문에는 전체 15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대표 타입으로 세 타입에 하나씩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공도면이고 중공도면을 재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20년 지난 후에 이제 이 조사되는 종들 그거를 중공도면으로 그린 거고 보니까 조팝나무, 국수나무, 이제 이게 목본 기준입니다. 목본. 풀들은 사실 1년 초도 있었기 때문에 그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됐고, 전체 따로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목본이 어떻게 변했냐. 조팝나무, 국수나무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식재율 생존율이 1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입 수량들, 유입이나 이입이나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입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입종들이 11종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똑같은 방법으로 경작지에서도 이렇게 이입종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재방부는 목본만 심은 공간인데 재방부도 목본의 그 관목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 조팝 정도만 살아있고 조팝하고 북나무들은 살아있어요. 근데 북나무 같은 경우는 원래 수명 자체가 길지가 않아서 자연고사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큰 나무들은 R15 정도의 한 4, 5m 정도까지 아직도 많은 개체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재종 생존율은 그 출현하는 걸로만 봤을 때
한 50% 정도는 이제 남아있긴 한데, 자연주의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고덕수변생태공원의 그 결과를 보면은, 목본은 많이 늘어났고, 1년생 초본들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이거는 천이 단계에서 볼 때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현존 식생으로 보면은 2003년도 당시에 요 이제 변화의 차이점에서 요 보라색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 자연 이입종들 삼뽕나무, 기록나무, 쥐똥나무, 군락들이 보라색 부분들이거든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초본들이 사라지면서 이런 종들이 들어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단면. 그래서 방영구 20년 후 모니터링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식재종 생존율은 15%, 목본율요. 15%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많이 낮고, 자연 이익종들은 목본율을 볼 때 36% 정도로, 새로 들어오는 종들이 많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우측의 표를 보시면은 식재했던 수목들입니다. 2003년에 북나무나 국수병꽃 이런 그 칠종들 이런 나무들이었는데 24년에 발견되는 목본류예요. 이제 망경류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결과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입종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식재했던 초본류나 그 관목류들의 고사율은 높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독수변 생태공원만 보면은 좀 그 결과물들이 너무 편향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대조하천을 유사한 하천의 목본을 조사를 했어요. 대상지는 이제 의정부 중당천 구간, 여기는 제가 시공을 했던 부분이라서 선택을 했고, 대표적인 그 생태하천으로 시행됐던 곳, 홍제천, 청계천, 양재천, 여의도 색강, 수원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 이 연구에서 수변구간 지역으로 정의를 내린 구간에 어, 수목들을 조사를 했어요. 수목의 개수를 조사한 건 아니고 수목에 출현하는 수목들을 조사한 거죠. 근데 이 초창기 하천들이잖아요. 이 하천들도 뭐 여의도 색강은 최초의 생태공원, 양재천은 최초의 생태하천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죠. 96년부터 이제 홍제천 2009년도까지 그 일부 구간, 전체 연장에서 일부 구간만 제가 조사를 했고, 음, 공통점은 하천이고 도심하천이고 폭이 좁은 부분도 있고 수원천이나 여의도, 청계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죠. 그 고수부지가. 그 나무들을 별로 안 심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게 그 좁은 하천에 여름에 수위가 늘어났을 때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묘목들을 안 심는 건 당연하고 이게 청계천의 사진인데 2005년도 사진이에요. 위치가 그 오수관 문이 있는데 오수관교에서 하류 쪽을 내려다본 사진을 구할 수가 있어서 2024년에 대조 사진을 찍었어요. 청계천은 구조를 보면은 그 좌항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이 시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산책로가 명확하게 조성을 했고 여기에 화단을 만들어서 조경을 일부러 했어요. 이건 그 하류로 갈수록 이제 점점 이 규모들이 커지는데 우한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를 유지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호안도 자연이고 이쪽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도 많아요. 청계천 정구간으로 볼 때는. 근데 여기에 그 결과물들은 지금 그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과 이 사진에 이게 뽕나무인데 이 뽕나무도 당연히 안 심은 나무잖아요. 여의도 색강은 97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2007년에 뭐 리모델링 개념으로 다시 추가로 하죠.
그 정영선 조경가가 참여했던 것도 이제 2007년도가 되겠죠. 여기 그 육삼 빌딩이 보이는 쪽에 이 변화고요. 이거 심은 나무들이 아니죠. 2007년도에는 그 버드나무나 일부 나무들을 일부러 제거를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버드나무, 산뽕나무를 그 그 우점종으로 그 이제 군락이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 중랑천, 이 왼쪽에 비솔나무는 지금 여기가 2006년도니까 20년도 안 됐는데 그 수고가 지금 20m 정도 이렇게 커 있어. 그리고 여기 홍제천 대비사진.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요 호안에 뭐 참나무나 버드나무 이런 나무들이 다 자연이입종이거든. 식재 안 한 종들. 그래서 대조수변에서의 그 결과는 역시 자연이입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청계천에서 확인한 청계천 중공도면에서 식재했던 종, 그 이외의 종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공도면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식재했던 종들 말고 자연이입된 종들이 청계천이 23종, 목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의도 색강 해가지고 다 20에서 30 정도의 자연이입 종들이 들어와서 활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덕수변생태공원과 이 자연이입종들을 유사도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뭐 수도권의 중부지방의 이뭐 여의도 색강 같은 경우는 이제 고덕수변생태공원의 하류잖아요. 이런 그 뭐 제한적인 요건이 있지만 상당히 높은 유사도 지수를 보이죠. 뭐 제일 높은 데는 수원천하고 홍제천 같은 경우 전혀 다른 한강의 남북에 있는데도 65%의 유사도 지수를 보이고 있고요. 유사도 지수가 80% 이상일 땐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데 20% 미만일 때 이질적 집단인데 이게 지금 뭐 50% 후반대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9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국가기관이나 수많은 선행 연구에서 보면은 수변 지역, 제가 정의드린 그 구간에 심어야 되는 나무들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 해왔는데, 사실 여기 당연히 이 추천했던 종들이 이 연구 대상지에서들이 다 발견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저희도 이유가 알고 있죠. 뭐, 그, 유통과 그 생산에서의 서로 다른 생각들, 유통 생산하는 사람들과 저희 그, 이 나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저희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다른 생각들이 일단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환경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자생종 활용에 대한 이게 쉽지만은 않다는 건 뭐 여러분이나 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사는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식재했던 종들이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20년 정도 지났을 때 과연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 이입종들이 들어와 있고 그 자연 이입종은 그 지역의 뭐 잠재자연 식성에서 발견되거나 하는 그런 원래 잘 살고 있는 종들인데 그럼 애초부터 잘 사는 종들로의 접근이 알고는 있지만 좀 실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덕수변생태공원에서 그 여기가 어떻게 보면 천이가 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의도는 그 천이의 초기 단계를 조성해 주면은 나중에 천이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가져왔는데 그 원인을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왼쪽에 사진 보시면은 이 대상지는 이 지금 초록색 선, 파란색, 빨간색 선이 있잖아요. 그 팔당 때문에 수위에 영향을 받는 구간이에요. 부수부지니까, 그죠? 근데
이런 그 라인이 왜 나타나냐 하면은, 어, 여기 그 원래는 평평한 지역이었는데 그 다른 지역으로 토사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레벨 차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이 침수가 되는 쪽이 당연히 낮은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이 빨간 선상 정도의 그 두 단이 경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거는 이제 한강통수통제소 자료하고 그 예전에 기본미 실시 계획 설계를 했을 때도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수통제소 자료를 통해 가지고 20년간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침수에 영향을 받았나를 보니까, 어, 이 파란 선까지가 3번, 그리고 초록 센서는 5번인데, 이 빨간색 선도 2번 정도, 여기까지 해서 큰 홍수가 2번 정도 있었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한 5번 정도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 홍수의 인근 지역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 건조한 지역하고는 좀 다른 식생을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침수가 됐던 구간에 근원지경 R4 이상의 수목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겨울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75%가 버드나무하고 수양버들. 이 두 종이더라고요. 75%가. 그러니까 침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이제 유사 선행 연구에서도 있는데 버드나무가 들어온다는 그런 것들. 침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버드나무가 자연스럽게 우점을 이룬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좀 더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녹지를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반경 500m 1km 구간이에요. 20년 전에도 주변에 녹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저희가 그 종자산포를 볼 때, 풍수산포,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뭐 물에 떠내려왔다. 일부 종들은 한강 수변이니까 물에 떠내려왔다. 이런 영향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새잖아요. 조류. 동물산포인데, 음, 그, 이거 별도 첨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종들을 그 유사 연구의 기준, 그 산포 방식의 기준을 잡아놓은 것과 대비를 해가지고 보니까, 발견되는 종의 풍수산포가 16% 정도, 그리고 동물산포가 33%로 높다는 거. 그러니까 이 조류의 영향이 이 대상지의 식생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재 유지 관리 방법인데 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한강 본부에서 이제 자료를 좀 받기도 했고, 위탁을 24년도까지 한강에 있는 그 생태공원들은 위탁 관리를 해가지고, 그 위탁하시는 분들의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직접 그 산책로 주변만 예초 관리를 하고 대부분은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관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우측의 사진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런 광대한 저 야외에서의 유지 관리는 물론 이제 넓은 공원도 마찬가지겠죠. 그 식재한 수목들 주변으로 해가지고 초본류만 제거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자연 이입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식재한 수목 말고 초본을 제거하면서 자연 이입종들을 다 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 아래 사진 보시면은 제가 그 대조 하천들 여러 군데를 둘러봤잖아요. 그런 하천들에서 발견되는 이제 여의도 색강의 그 뽕나무들, 여기 수원천의 뭐 비술나무, 여기 양재천의 중국굴피나무, 뭐 중랑천의 비술나무, 이런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구간에서 이런 자연이종들이 자연스럽게 자라가지고 어, 그 하천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재 유지 관리 방법에서도 그 자연이입종을 좀 선별적으로 어,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매뉴얼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남은 나무들은 그 제거 기준에 의해서 제거를 된 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살아남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나 그 제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풀을 베면서 그 작은 나무지만 이거는 뭔가 베기에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측면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예초를 다 하는데. 그 다음에 자연재생 부분인데, 이 대상지 전체에 보면 우측 사진에 보시면 유보지라고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유보지는 전체 면적은 한 5천 제곱미터 정도 됐는데, 그 사유지인데 보상을, 이 시공할 당시까지 보상을 받지 못했고, 주인이 이제 한 분은 외국에 계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지역을 자연 상태로 두기로 한 거죠. 경문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 여기 저 파란색으로 띠를 두른 사진 있잖아요. 이게 20년이 지났을 때는 이 주변과 유사도 지수에서 별 차이가 안 나는 그냥 자연 복원이 됐다는 거죠. 저희가 그 식생복원 모델로 해서 식재를 한 구간이나 2000제곱미터면 좁은 면적은 아니잖아요, 한 곳이. 그 자연 상태로 된 곳이나 결국은 유사한 정도의 식생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그, 어, 자연화 기법, 뭐 이제 뭐 핵화 기법 이런 그 저희 보건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법들을 단순히 이론으로 두는 게 아니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상지 20년 경과 후에 식재종 생존율은 낮게 나타났고 이입종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풍수산포 외에도 조류산포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그 사유지로서 식재가 미시행된 곳도 그냥 경운만 해놨는데 20년 후에서는 조성한 곳과 유사한 식생 구조를 보였다는 거. 그다음에 이 하천 그 조절하천에서 그 팔당 댐의 홍수 영향 개방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 어, 침수가 받는 지역과 침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 서로 다른 식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침수받는 지역에서는 버드나무류가 우점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에서 그 자연 이익종들의 활용을 좀 매뉴얼화해야 되지 않냐. 이게 지금 그 하천법에 보면은 2007년도에 개정된 그 내용에도 어, 그 그러니까 나무나 그 생물들 서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무가 있어도 그게 치수상 악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존치를 해라. 이렇게 문구에 그게 어, 나무 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죠. 거기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것처럼 2007년도 개정인데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돼 가지고 어, 사실은 한강처럼 큰 하천은 지금 나무들 많이 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더 이 자연 이익 종들, 자연스럽게 잘 살고 있는 종들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깊게 생각이 되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한 시간 동안 지금 지용주 박사님께서 고덕수변 생태공원 대상으로 수변 지역 식생종들에 대한 신안 변화에 따른 천위 과정, 식생 현황 말씀해 주시고, 대조 수변 지역으로 이제 청계천이나 중랑천, 유사도 비교까지 해서 천위 영향인자에 대한 분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참가해주신 기술사님들의 질문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음. 네, 제가 조금 질문 하나 드리면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수변 지역 관리 계획이나 그런 용역들을 많이 수립을 하는데 식재 모델을 어떤 걸 도입을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되게 많은데 환경보전원이나 이제 한강청, 뭐 수자공사에서도 저희의 수평이나 그 관리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면밀히 들어가 보면은 그 가장 맨 처음에 나온 가이드라인 2009년 정도였나요? 그 가이드라인 이후로 수평이나 뭐 초지형의 관목형 이런 혼합형들에 대한 차이점이 크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냥 최근에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좀 높이는 곳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형이 좀 다양해졌다. 약간 이런 정도의 변화를 느끼면서 또 이제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천위 과정에 대한 게 면밀히 들어간 군락 모델이 맞나? 이런 좀 의구심을 뭐 생각을 하면서 적용을 하는데 박사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가장 최근에 수변 생태벨트의 그 가이드라인상의 모델이 이렇게 적합한 모델로 선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이 좀 더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좀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변 생태 벨트를 제가 일단은 그 사유지를 좀 저희가 뭐 원하는 공간을 쓰지 않고 해서 그런지 너무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변 생태 벨트의 부지를 그 자문할 때는 가봤는데 제가 시공을 최종적으로 하고 이러는 내용들은 접해본 게 없어서 어떤 식으로 그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서 결과물을 얻은 내용들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예, 결론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자연 상태로 두는 곳을 뭐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자연 상태로 네, 두는 건 당연히 없을 것 같고, 물적인 그 식재를 다들 다음에, 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수변 생태 벨트는 또 침수되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제네지 쪽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쪽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겠지만, 근데 제 생각은 관리가 안 되는 곳이라면은, 관리가 안 되는 곳이라면 굳이 조경수 큰 나무들을 갖다 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뭐, 다양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가 명확한 것이 있다면은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산불 선행 연구들에서도 그러고, 지금 제가 이 연구한 공간에서만 봐도 20년이 지나면은 그 식재했던 나무들의 교목들은 그 뭐 생존 여부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살기도 하고 뭐 고사가 되기도 한 그런 거지만 이 관목들이나 나머지 빈 공간들이잖아요. 관목들이 식재된 거, 작은 나무들이 식재된 공간에는 자연 이입종들이 분명히 이기거든요. 그러면 이용하지도 않는 공간에 그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굳이 거기를 교목들을 심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박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예, 박현심입니다. 네, 예, 수변 네. 생태벨트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설계 참여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되게 관심 있게 들었고요. 사실은 수변 생태 벨트 가이드라인이 계속 뭐 개정도 되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조성하는 그 뭐지 수목 종류라든지 뭐 블럭 모델 같은 게 이게 발전이 있는 건가 싶은 게 사실은 있었어요. 회의적인 게. 그 맨날 결론은 뭐냐면 이 나무를 구할 수 있냐, 수급이 가능하냐에 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 탄소 흡수 기능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환경적 조건보다는 뭐 탄소 흡수 기능이 좋은 나무들 이런 것 좀 도입해야 된다 해서 조금 그런 게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거기가 저지되건 논이건 밭이건 아무 상관없이 계속 그냥 군락 모델만 복원할 때랑 지금은 자연 천이 지역을 많이 늘리고 있고 또 자연 천이로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전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탄소 흡수가 좀 강조되다 보니까 좀 이런 자생종 이런 거보다는 기능적인 수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연구를 할 때 그 심사해주던 조경과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조경하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그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어, 뭐 예산도 있고 공사를 해야지 돈이 되고, 근데 뭐 제가 그 나무를 조경수를 심지 말자는 의견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종들을 활용하자는 것에 초점이 맞춘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약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천이, 흔하게, 그러니까 그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희가 그 자연환경보건사업 지침에도 있는 그 수종들도 그러고 그냥 그 실제 이런 제가 이 글에서도 말씀드리는 그런 자연 수종들이 아직은 너무 물론 구하기 어렵죠. 구하기 어려운데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쓰고 구하려는 노력들을 하면 분명히 그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됐으면 좋겠고, 지금 쓰는 수종들도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쓰는 수종들도 당연히 예전에 안 쓰던 수종들도 많고, 또 저희가 그 모델로 해가지고 그 주변의 잠재자연 식생에서 확인되는 그런 종들도 많이 좀 드러났잖아요. 예전처럼 뭐 조경수들만 쓰는 거 아니고, 또 원예종들은 또 선별적으로 원예종이나 그 재배 수목들은 안 쓰게 되니까, 그래서 수종 부분에서는 굳이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바르게 가자는 생각들을 항상 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저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한강에 제일 많이 심은 나무가 두 종류거든요. 양버들하고 참느릅나무예요. 근데 참느릅나무는 이런 자생으로 자연 이입돼가지고, 그 수변 지역에서 자연 이입돼가지고 들어오는 제일 대표적인 종인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강에서 그 제일 많이 심었다고 하는 고수부지에 심겨져 있는 그 참느릅나무가 이름표는 다 느릅나무잖아요. 느릅나무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한강 공단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참느릅나무인지. 근데 이름표는 왜 느릅나무로 붙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종들의 사용에 대한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 전에 선행적으로 정확한 수종명을 좀 알고서 가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그 실천의 제일 선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제 하나 정도 질문 혹시 더 있으시면 네네. 김남희 기술사님 질의 주셨는데요. 혹시 계시나요, 여기? 생태보건사업 준공 시에 경관적 완성도를 어느 수준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좀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리면 생태보건사업 아니, 근데 쉽게 결론은 나와 있지 않나요? 음, 그 모델을 뜰 때 그 수종에만 집중을 하는 거지, 그 숲을, 이제 여기는 이제 산림형이 아니고 이제 그 하천의 인접인데, 이게 그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부식생들, 초본류 관목들이 자라고 교목이 자라는 숲이면은 경관적으로 완성된 생태보건 사업의 숲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어,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네, 조경적 관점이 관여가 안 돼야 되는데 준공시에는 그러질 못하는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김남희 기술사님이 외부에 계시는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무슨 일일까요? 네, 그래서 네. 추가 질의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가능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네, 네, 마- 그렇죠. 이게 뭐 현장에서 다들 겪으시는 부분일 텐데 일단은 여기 그 발주처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 그 너무 적용하고 적용하고 이 생태보건하고 선 긋는 부분은 그냥 사업의 성격에서만 거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조경학과에 당연히 생태보건 쪽도 배우고 조경에서 생태 설계도 하잖아요. 같이. 그리고 조경을 거기에 뭐 재배종을 쓰고 외래종들을 써도 그런 보건 개념, 생태 보건 개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그 조경적 관점을 배제한다는 그런 거는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선을 그으면은 더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요. 도심 한복판에다가 생태복원을 한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저희가 그 이용자들 측면이 분명히 고려가 되는 거래 가지고 그게 완성도가 높아질 수가 없겠죠. 이 고덕 대상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그 접근성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접근성 자체가 어려워요, 그냥. 그 조경적 관점을 도입을 따로 언급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측면은 낮아지고 그 생물들이 접근하는 측면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냥 공간이 구성해 가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저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조경도 하고 생태보건도 하고 같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부러 선을 그을 거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리고 송정은 기술사님 계실까요? 있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남한강 부근인 여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한강변에 버드나무 군락지가 조성이 아니라 자연 조성이 잘 되어 있었는데 반대편에 공원화 하면서 버드나무 군락지를 싹 베어내고 또 반대편에 또 하류 부근에도 잘 자라고 있던 애들을 싹 다 베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뭐 매뉴얼이나 이런 거에 의한 게 아니라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거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제거를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어떤 법령 개정이, 어떤 법령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좀 제재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정으로 힘들잖아요. 그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제가 저희 아파트에도 최근에 뭐 민원 때문에 40년 된 나무를 하나 뱄어요.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왜 이 100년을 사는 나무들의 그거를 이렇게 쉽게 잘라내고 그러는지. 버드나무가 그렇게 잘라내면 또 10년은 지나야 또 그 숲이 조성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치수상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제거하지 말아라. 지금 막 한강 여주에 근무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서 치수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여주도 하천 폭이 넓으니까. 그거는 그 관리자 말씀하신 대로 그 담당자의 그냥 의지인 것 같은데 깔끔하게 보이는 뭐 그런 거. 아, 그건 참 제가 뭐 답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나무, 버드나무. 근데 버드나무를 식재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자연적으로, 네. 자연적으로 들어온 나무인데, 뭐 식재를 한다면은 아예 교목성인 이제 왕버들이나 뭐 버드나무 위주로 심어 놓으면은 큰 나무들 위주로 자라면은 좀 제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인성 교육을 좀 법제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무를 좀, 네가 무슨 권리로, 어? 저 나무를 베느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인성 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민원을 넣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남희 기술사님께서. 민원을 제일 무서워한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김경희 기술사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계신가요? 어, 치수상 치수상 악 영향의 법적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 주셨는데, 답변 혹시 가능하신가요, 박사님? 그러겠죠. 제가 이쪽 담당자는 아니지만, 네. 이게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랄까, 민심이 변하는 거겠죠? 이 치수상 악영향의 그 전제 조건이, 그, 지금 그 법은 그래요. 제가 그때 찾아본 바로는, 거기 뭐 생물이라 봐야 그 동식물이나 나무일 텐데, 그 하천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무들이잖아요. 나무들이 치수상 악영향. 치수상 악영향은 좁은 하천에서는 그 통수 단면에서 나무들이 전도가 되면은 그 통수 단면이 좁아지고 뭐 그 작은 다리들에 걸리고 해가지고 물이 제방으로 원류하고 이런 문제들. 그 수원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진짜 하상 폭이 10m도 안 되는 10m 정도 될까요? 그런 구간들도 많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 큰 나무들은 치수상 악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뭐 그 치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치수상 악영향의 기준이. 네. 네. 이제, 네. 이제 또 혹시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제 또 11시 10분 정도 돼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신현 기술사님 혹시 질의 필요하신지 여쭙고, 네. 네, 따로 질의 없으시면,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최근에 이제 통합 수변 생태 벨트라고 해서 제네지, 제외지 연계한 그런 모델을 만드는 용역도 좀 많이 나오는데, 제네지 식생 모델뿐만 아니고, 이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제외지의 식생천이 군락들을 좀 참고를 많이 해서 연계한 제외지와 제네지 연계한 통합 식생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볼 때 오늘 주셨던 팁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했습니다. 오늘 네, 긴 강의 질의까지 답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전에 이제 35명이나 들어와 주셨는데 오전에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기술사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용주 박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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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뵙겠습니다.